1998년 1월 15일 두만강 66살의 저는 얼음 위를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양 중심가 아파트에 살던 당 간부의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이런 꼴이 되었을까요? 허리춤에는 죽은 남편이 남긴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죽으면 당은 당신과 은희를 의심할 거요. 남한으로 도망쳐요. 48년간 숨겨온 비밀을 남편이 알고 있었다니. 그리고 딸 은희의 강제 결혼 통보.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권력층의 안락함을 택할 것인가, 딸의 인생을 구할 것인가. 뒤에서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래도 돼요?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48년 전 명동에서 찍은 19살 소녀. 은희야, 이게 엄마의 진짜 모습이야. 본 영상 속 등장인물은 모두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명동에서 찍은 사진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왜 지금 탈북을 하고 있는지 그 믿기 힘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997년 12월 23일 평양 중심가 만수대 지구 아파트 거실에는 남편 서호진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당 간부들이 줄지어 조문을 왔어요. 리순자 동무, 서호진 동지는 당에 충성한 모범 간부였소. 동무도 그 뜻을 이어야 하오. 도 당위원회 부위원장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호진이가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목이 메었지만 눈물은 보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권력층 부인의 눈물은 어디에선가 항상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간부들과 군복을 입은 장교들이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탁자 위에는 국화와 인조난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수령님과 장군님의 초상화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영정 속의 호진이는 늘 그랬듯 단정한 얼굴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향을 피우는 제 손끝이 떨리는 것을 애써 감추었어요. 어머니, 좀 앉아요. 딸 은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30살이 된 은희는 검은 치마 저고리에 단정한 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평양의 누구라도 부러워하는 간부 집안의 외동딸. 겉으로 보면 우리 모녀는 여전히 흔들림 없는 체제의 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라는 거대한 방패가 사라진 지금 제 가슴 속에서는 서서히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나고 있었어요. 장례식이 끝난 그날 밤 아파트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붐비던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거실에는 향냄새만이 남아 있었어요. 은희는 지쳐서 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홀로 남겨진 안방에서 멍하니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호진 씨, 왜 이렇게 갑자기 가버렸어요? 속삭이듯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서랍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장롱 옆 작고 낡은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양말과 손수건, 오래된 만년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맨 아래 칸 구석에 손이 닿지 않는 틈이 하나 있었습니다. 몸을 숙여 손가락을 깊이 밀어 넣었어요. 거친 종이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작은 흰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앞면에는 서툰 글씨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에게.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순자. 북한에 와서는 아무도 부르지 못했던 제 진짜 이름. 손이 떨려 봉투를 쉽게 뜯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노란 종이 한 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죽으면 당은 당신과 은희를 의심할 거요. 도망쳐요. 서울로. 명동 약국 기억하죠? 30년간 모은 돈을 중국 단둥의 리철수에게 맡겨두었소. 미안하오 여보. 당신을 고향에 데려다 주지 못해서 글자를 한 줄 한 줄 따라갈수록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호진 씨가 알고 있었다니. 제가 누구였는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숨기고 살았는지를 그런데도 평생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편지를 쥔 채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창밖으로 군부대 기상 나팔 소리가 들려왔어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어 속옷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엄마, 은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코트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였어요. 무슨 일이야, 은희야? 애써 평정을 가장하며 물었습니다. 은희가 제 앞에 서서 겨우 말을 이었어요. 엄마, 나 결혼해야 된대요. 말이 끝나자마자 무릎이 꺾이듯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결혼? 누구하고? 보이부 최 과장 아들이래요. 어제 단위에서 불러서 말했어요. 아빠 장례도 끝났으니 집안 생각해서 결정하라고.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나 그 사람 얼굴도 한 번 못 봤어요. 근데 거절하면 우리 집이 문제가 된대요. 순간 남편의 편지 한 줄이 번개처럼 떠올랐습니다. 당은 당신과 은희를 의심할 거요. 호진 씨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충성스러운 간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들은 우리를 더 깊이 묶어두려 하고 있었습니다. 보이부 과장의 집안과 혼인으로 우리 모녀를 완전히 체제 속에 가두려는 것이었어요. 손을 뻗어 은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희야, 엄마 말 잘 들어. 이 문제는 우리 둘이서만 상의해야 해. 제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 순간 48년 동안 어딘가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또 다른 시간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서울 명동의 골목, 약국 유리문에 비치던 19살 순자의 얼굴.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은희를 주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거실에는 여전히 남편 호진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고 조문객들이 남긴 국화 향기가 맴돌고 있었어요. 가스불을 켜서 방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은희야, 앉아. 식탁 의자를 빼주며 말했어요. 딸이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결혼 이야기 때문이에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48년간 가슴 깊이 묻어둔 이야기를 꺼낼 시간이었어요. 은희야,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엄마가 먼저 할 말이 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의 진짜 이름은 리순자가 아니야. 은희의 눈이 커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박순자. 그게 엄마의 진짜 이름이야. 그리고 엄마는 북한 사람이 아니란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어요. 엄마는 1950년 여름 19살 때 서울에서 여기로 왔어. 원해서가 아니라 끌려왔지. 은희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서울이요? 남조선 서울?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동이라는 곳이야.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어. 이화여자대학교 영문과 2학년이었지. 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할머니는요? 외할아버지는요? 살아계셔. 아마도 엄마가 떠난 뒤로 한 번도 소식을 듣지 못했지만 엄마는 믿어. 어머니가 어딘가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은희야. 엄마가 너한테 거짓말하고 살았어.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 말하는 순간 우리 가족이 모두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 은희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말해줘요. 처음부터 저는 눈을 감고 그날로 돌아갔습니다. 48년 전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여름으로 1950년 6월 25일 서울 명동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약국 2층 작은 방에서 눈을 떴어요.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순자야, 아침 먹어라. 아래층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무 계단을 통통 뛰어내려갔습니다. 부엌에는 따끈한 미역국과 보리밥이 차려져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친구들이랑 덕수궁 구경 가기로 했어요.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요새 세상이 어수선하니까 해지기 전에 들어와야 한다. 어머니가 당부하셨어요. 아버지는 벌써 1층 약국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하얀 가운을 입은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밥을 후루룩 먹고 하늘색 치마저 고리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히 빗으며 미소 지었어요. 20살이 되면 대학을 졸업하고 영어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그런 평범하고 소중한 꿈들을 꾸고 있었어요. 약국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명동거리는 일요일 아침이라 한산했어요.
멀리서 명동 성당의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 영숙이와 정자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걸어가는데 갑자기 멀리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땅이 흔들렸어요. 뭐야, 저게?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트럭 한 대가 확성기를 달고 거리로 들어왔어요. 시민 여러분, 북한군이 38선을 넘었습니다. 즉시 피난하십시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전쟁이라니. 약국으로 뛰어 돌아갔어요. 아버지, 어머니, 약국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2층에서 급히 내려오셨어요. 순자야, 큰일 났다. 짐 싸야 한다. 그날부터 서울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따리를 이고지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사흘 뒤 6월 28일, 북한군이 서울에 들어왔습니다. 거리에는 탱크가 지나갔고 총을 든 군인들이 집집마다 들어왔어요. 나와! 모두 나와! 약국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젊은 여자들은 모두 나와 어머니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 애는 아직 어립니다. 비켜! 군인이 어머니를 거칠게 밀쳤어요.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엄마! 소리쳤어요. 약국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거리에는 이미 제 또래 여자들이 10여 명 서 있었어요. 모두 겁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트럭이 와서 섰어요. 차에 올라타. 총을 든 군인이 소리쳤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약국 앞에서 어머니가 두 팔을 뻗고 계셨어요.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필사적으로 손을 뻗고 계셨습니다. 순자야! 순자야! 어머니의 절규가 귀를 찢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어요. 명동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약국의 간판이, 어머니의 모습이, 제가 알던 모든 것이 점점 작아지다가 사라졌어요. 트럭 안에서 여자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하지만 눈물보다는 공포가 더 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언제 돌아올 수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으니까요. 트럭은 북쪽으로 며칠을 달렸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흔들리는 트럭 안에서 정신을 잃었다 깨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함경북도 어느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7월이 되어 있었어요. 낡은 건물로 끌려갔습니다. 방 한 칸에 10명씩 몰아넣었어요. 바닥은 차가운 시멘트였고 창문에는 쇠창살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옆에 있던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수용소래요. 우리 같은 사람들 모아놓는 곳이래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매일 아침 점호가 있었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대답해야 했어요. 박순자! 네!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밭으로 끌려가 일을 했어요. 해가 뜨기 전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일했습니다. 밥은 하루에 2번, 옥수수죽 한 그릇씩 나왔어요. 한 달이 지나자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거울이 없어서 제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손을 보면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간수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순자, 나와. 무슨 일인가 싶어 떨리는 다리로 나갔어요. 사무실 같은 방으로 끌려갔습니다. 책상 뒤에 인민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앉아. 남자가 말했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너 대학생이라며? 네, 좋아. 너한테 기회를 주겠다. 남자가 서류를 꺼냈어요. 이 사람과 결혼해. 그러면 여기서 나갈 수 있어. 서류에는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30살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얼굴은 단정했지만 눈빛이 슬퍼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데요? 서호진 동무. 전쟁 중에 부상당한 우리 혁명인민군이야. 아내를 찾고 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싫다고 하면요? 그럼 여기서 평생 살아야지. 아니면 더 깊은 산속 수용소로 보낼 수도 있고. 남자가 차갑게 웃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수용소 한쪽 방에서 서호진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군복을 벗고 인민복을 입고 있었어요. 다리를 조금 절었습니다. 박순자 동무지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저도 원해서 이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당에서 결정한 일이니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간수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도장 찍어. 빨간 도장을 찍었어요. 그렇게 저는 서호진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19살 이화여대생 박순자는 그날 사라지고 북한의 전쟁 미망인과 결혼한 서호진의 아내 리순자가 되었어요. 그날 밤 호진이가 배정받은 작은 집으로 갔습니다. 방 한 칸에 부엌 하나가 딸린 집이었어요. 문을 닫자 호진이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 제가 남조선 출신인 거 알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어떡해요? 말투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시집 보낸 거예요. 호진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원래 황해도 사람입니다. 전쟁 전에는 교사였어요. 전쟁 중에 징집되어 싸우다가 다쳤습니다. 이제는 당에서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해요. 앞으로 우리 둘 다 조심해야 합니다. 절대 과거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새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호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등을 돌린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피해자였어요. 둘 다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1960년 봄, 은희가 태어났습니다. 해산실에서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 작은 손가락이 제 손을 꼭 쥐었어요. 은희야,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은빛 희망이라는 뜻이었어요. 이 아이만큼은 자유롭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은희는 태어나면서부터 북한 사람이었어요. 우리와 출생신고서에는 부, 서호진, 모, 리순자라고 적혔습니다. 박순자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호진이는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밤마다 제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 조용히 물 한 잔을 갖다 주었어요. 괜찮습니다. 언젠가는 나아질 거예요. 그가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쉽게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걸. 은희가 5살이 되던 해 남편 호진이 당 간부로 승진했어요. 전쟁 중 공을 세운 것이 인정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함경북도에서 평양으로 이사했어요. 만수대 지구 아파트를 배정받았습니다. 3층짜리 건물의 2층이었어요. 방 2개에 부엌과 화장실이 따로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특권층이 사는 집이었어요. 저도 여맹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나왔다는 이력 때문에 시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라는 지시였어요. 매주 회의에 나가야 했습니다. 리순자 동무는 모범 가정의 표본이요. 칭찬을 받을 때마다 겉으로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나는 누구지? 속삭였어요. 거울 속의 여자는 리순자였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박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서울을 꿈꿨어요. 명동 약국 앞 골목, 어머니의 목소리, 아버지의 하얀 가운, 꿈에서 깨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은희가 10살이 되던 해 아이가 물었어요. 엄마, 왜 자꾸 울어요? 아니야, 엄마 안 울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밤에 엄마가 어머니라고 부르는 소리 들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은희야, 그 얘기는 밖에서 하면 안 돼. 알았지? 왜요? 그냥 약속해.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20년이 더 흘렀습니다. 은희가 대학을 졸업하고 평양 경공업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남편 호진이는 또 당위원회 과장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체제 안에서 성공한 가족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매일 밤 명동을 그리워했습니다. 48년이 흘렀지만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 호진이는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30년 동안 조용히 탈출 자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북한 사람이 아니야. 말을 마쳤을 때 은희는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엄마, 그럼 할머니는 지금도 서울에 계세요? 모르겠어. 하지만 엄마는 믿어. 어머니가 어딘가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은희가 제 손을 꼭 쥐었어요. 엄마, 우리 가요. 서울로. 뭐? 아빠가 편지에 그렇게 쓰셨잖아요. 도망치라고.
엄마를 고향에 데려다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은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나도 그 사람들한테 시집 가기 싫어요. 나도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엄마가 못 산 삶을 나라도 살고 싶어요. 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제가 19살 때 가졌던 꿈이 담겨 있었어요. 은희야, 위험해. 잡히면 우리 둘 다 죽어. 괜찮아요. 아빠가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중국에 돈도 있고. 은희가 일어섰습니다. 엄마, 결정해요. 지금 아니면 평생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양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멀리 남쪽 어딘가에는 제가 그리워하던 하늘이 있을 거예요. 명동의 하늘, 어머니가 계신 그곳의 하늘. 좋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자, 우리 서울로 가자. 은희와 서울로 가겠다고 결심한 그날 밤부터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남편을 잃은 슬픈 미망인과 효심 깊은 딸이었지만 집안에서는 목숨을 건 작전을 준비하는 투사들이었어요. 남편 호진이가 남긴 편지에 적힌 이름, 리철수. 중국 단둥에 사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연락을 취할 것인가가 첫 번째 난관이었습니다. 평양에서 국제전화를 거는 것은 곧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어요. 모든 통화는 감청되었고 허가 없는 국제통화는 반역죄로 몰릴 수 있었습니다. 은희가 해결책을 찾았어요. 공장에 중국 교포기술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며칠 뒤 은희가 작은 쪽지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연락됐어요. 리철수 아저씨가 아빠가 맡긴 돈이 정말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안내인도 준비해뒀대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로 남편 호진이가 30년간 준비해온 것들이 실제했던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공포도 밀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서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함경북도로 가는 명분이 필요했어요. 저는 여맹 활동으로 북부 지역 시차를 간다는 공문을 만들었고 은희는 공장 출장으로 청진 근처 원료 공장을 점검한다는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짐은 최소한으로 줄였어요. 배낭 2개의 옷 몇 벌과 비상금, 그리고 가장 소중한 가족 사진들, 48년을 살면서 모은 모든 것이 고작 배낭 2개였습니다. 매일 밤 우리는 작은 목소리로 탈출 경로를 점검했어요. 평양에서 함경북도 회령까지 기차로 하루, 회령에서 두만강까지 도보로 밤새, 그리고 얼어붙은 강을 건너 중국으로. 말로는 간단했지만 각 단계마다 목숨을 잃을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66살인 제가 밤새 산길을 걸을 수 있을지, 얼음 위를 기어갈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테니까요. 날짜를 1월 14일로 정했습니다. 김정일 생일 행사로 온 나라가 들썩이는 틈을 타서 몰래 빠져나가려는 계획이었어요. 출발일이 다가올수록 긴장이 극에 달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손이 떨렸고 밤에는 잠을 이루기 힘들었어요. 혹시 누군가 우리를 의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보위부에서 감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출발 사흘 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1월 11일 새벽,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용 트럭 소리와 군화 발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비명 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창문을 조금 열고 내다보니 아파트 입구에 보위부 차량 2대가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혹시 우리를 잡으러 온 것은 아닐까? 하지만 군인들은 우리 집이 아니라 바로 아래층으로 향했습니다. 김정수 동문의 집이었어요. 김 동문은 남편 호진이의 대학 후배로 평소 우리 가족과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온화하고 착한 사람이었고 10살 난 아들은 은희를 누나라고 따를 정도였어요. 그런 평범하고 선량한 가족이 새벽에 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김 동무 아내의 절규가 새벽 공기를 찢었습니다. 하지만 군인들은 차갑기만 했어요. 아이가 울며 엄마에게 매달렸지만 군인 하나가 아이를 거칠게 떼어내어
트럭에 던져 넣었습니다. 김동무는 체념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어요. 아마도 누군가 고발했겠지요. 반동 발언을 했다거나 체제를 비판했다거나 아니면 그냥 누군가의 미움을 샀거나 이유야 무엇이든 상관없었어요. 한번 그 트럭에 오르면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트럭이 사라진 뒤에도 한참 동안 아파트 단지는 조용했어요. 누구도 창문을 열지 않았고 누구도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잘못 행동하면 자신도 그 트럭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은희가 방에서 나와 저를 부둥켜 안았어요. 엄마, 봤어요? 응, 봤어.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아니, 우리는 더 심할 거야. 탈북은 반역죄니까. 그 순간 두려움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이곳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었어요. 거대한 감옥이자 도살장이었습니다. 선량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지옥으로 끌려가는 곳. 남편 호진이가 왜 그토록 우리를 보내려 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오후 여맹회의에 갔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들었어요? 김정수 동문회가 끌려갔대요. 무슨 일로요? 아들이 학교에서 불순한 말을 했대요. 선생님이 고발했다나 뭐래나. 어머, 10살짜리가 무슨 말을 했겠어요? 그래도 법은 법이죠. 3대가 다 책임져야죠. 사람들은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 담담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일상이었어요. 누군가 끌려가고 사라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사는 삶.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김동문의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에는 빨간 봉인이 붙어 있었어요. 반동분자의 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아침밥상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아침을 먹다가 끌려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은희를 꼭 안았어요. 은희야, 우리 꼭 성공해야 해. 절대 잡혀서는 안 돼. 알아요, 엄마. 딸도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김동문의 아이의 울음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무슨 죄가 있을까요? 그저 어린아이의 철없는 말 한마디 때문에 가족 전체가 지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48년간 살아온 세상이었습니다. 두려움으로 지배하는 세상, 이웃을 믿을 수 없는 세상, 아이의 말도 조심해야 하는 세상. 더는 여기 있을 수 없었습니다. 1월 13일 밤 출발 전날이었습니다.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거실, 안방, 은희방, 부엌. 30년을 살았던 이 집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은희가 태어나고 자랐어요. 첫걸음을 떼고 첫말을 하고 학교에 다니며 어른이 되어갔습니다. 좋은 추억도 많았지만 이 집은 동시에 감옥이기도 했어요.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자유가 없으면 감옥일 뿐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평양의 야경이 보였어요. 대동강이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고 주체 사상탑에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 도시를 다시는 보지 못할 거예요.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움도 없었어요. 다만 48년이라는 긴 시간이 여기 묻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희가 제 옆으로 왔어요. 엄마, 무슨 생각해요? 그냥 여기서 산 시간들을 생각하고 있어. 후회돼요? 아니, 후회는 없어. 여기서 너를 낳고 키웠잖아. 그건 행복한 일이었어. 우리는 가져갈 수 없는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사진들은 대부분 태워야 했습니다. 혹시 추적의 단서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화장실에서 하나씩 태우며 연기를 내보냈어요. 은희의 어린 시절 사진, 가족 나들이 사진,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 불길 속에서 제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가장 소중한 몇 장만 작은 봉투에 넣어 가슴에 품었어요. 명동에서 찍은 19살 제 사진, 은희가 태어났을 때 사진, 남편 호진이와의 결혼 사진. 이것들만큼은 절대 버릴 수 없었습니다. 밤 11시, 우리는 호진이의 영정 앞에 마지막으로 섰습니다. 향을 피우고
저를 올렸어요. 호진 씨, 이제 떠나요. 당신이 마련해준 길, 당신이 목숨 바쳐 지켜준 길을 따라갈게요. 부디 우리를 지켜봐줘요. 서울에 가면 당신 이야기를 많이 할게요.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세상에 알릴게요. 은희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아빠 덕분에 자유를 찾아 떠날 수 있어요. 꼭 성공해서 아빠 자랑스러운 딸이 될게요. 영정 속의 호진이는 말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촛불이 일렁이며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잘 다녀오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짐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작은 배낭 2개에 옷 몇 벌과 돈, 그리고 가족 사진. 48년의 삶이 고작 이것뿐이었어요. 하지만 가벼워서 다행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는 두만강을 건널 수 없을 테니까요.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을 생각했어요. 성공하면 서울에 가 있을 것이고 실패하면 수용소에 있거나 죽어 있을 것입니다. 2가지 중 하나였어요. 명동의 풍경을 떠올렸습니다. 약국 앞 골목, 성당 종소리, 어머니의 웃음소리, 48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났어요.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실까? 살아 계실까? 계시다면 저를 기다리고 계실까? 새벽 4시에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몸이 알고 있었나 봐요.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조용히 일어나 가장 두꺼운 옷을 입었어요. 배낭을 메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은희도 이미 준비를 마치고 있었어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아직 새벽이라 아무도 깨어있지 않았어요.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이 계단을 다시는 오르지 못할 거라고. 건물 밖으로 나오니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어요.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어요. 가자. 은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평양역을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평양역까지는 걸어서 30분 거리였습니다. 새벽 거리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가끔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였지만 우리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기 일로 바빴으니까요. 역에 도착했을 때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어요. 붉은 아침 햇살이 대동강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평양역은 웅장한 건물이었어요. 높은 기둥과 넓은 천장이 위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함경북도행 기차는 하루에 한 번밖에 없었고 타는 사람도 적었습니다. 매표소로 갔습니다. 회령까지 2장이요. 은희가 돈을 내밀었어요. 매표원이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여행증명서 있어요? 네, 여기요. 은희가 서류를 꺼냈어요. 미리 준비해둔 가짜 증명서였습니다. 친척 방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매표원이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들키면 끝이었습니다. 좋습니다. 표 여기 있어요. 6시 30분 출발이에요. 표를 받아들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첫 관문을 통과한 거였습니다. 대합실에 앉아 기차를 기다렸어요.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들었습니다. 대부분 무거운 짐을 들고 있었어요. 장사하러 가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은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6시 30분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낡은 증기기관차가 검은 연기를 뿜으며 덜컹거리고 있었어요. 객차도 낡아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올라탔어요. 우리도 뒤따라 올라탔습니다. 객차 안은 좁고 낡았어요. 나무 의자가 빽빽하게 놓여 있었고 창문은 금이가 있었습니다. 빈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다행히 창가 자리였습니다.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덜컹덜컹 바퀴가 레일을 때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평양역이 멀어졌어요. 창밖으로 평양 시내가 보였습니다. 주체 사상탑, 대동강, 만수대 지구 아파트들. 제가 48년을 살았던 도시가 점점 작아져 갔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안도감이었습니다. 드디어 떠나는 거예요. 이 감옥 같은 도시에서. 엄마, 울지 마세요. 은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기뻐서 우는 거야. 기차는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평양을 벗어나자 풍경이 달라졌어요. 도시가 사라지고 산과 들판이 나타났습니다. 눈 덮인 들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가끔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낡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추운 곳에서도 점심때가 되자 배가 고팠습니다. 은희가 배낭에서 옥수수빵 2개를 꺼냈어요. 엄마, 드세요. 너도 먹어. 빵을 나눠 먹었습니다. 딱딱하고 맛없는 빵이었지만 그래도 먹어야 했어요. 힘을 내야 했으니까요. 오후가 지나고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기차는 여전히 북쪽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객차 안 사람들이 하나둘 졸기 시작했어요. 저도 눈이 감겼습니다. 너무 피곤했어요. 새벽부터 긴장하고 있었으니까요. 잠깐 눈을 붙였는데 은희가 저를 흔들었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곧 도착해요. 눈을 떴어요. 밖은 이미 깜깜했습니다. 기차가 속도를 줄이고 있었어요. 회령역입니다. 회령역에 도착합니다.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기차에서 내렸어요. 회령역은 평양역보다 훨씬 작고 낡았습니다. 플랫폼에는 사람이 몇 명 없었어요. 추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영하 20도는 될 것 같았어요. 엄마, 이쪽이에요. 은희가 제 손을 잡고 역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리는 어두웠어요. 가로등도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는 미리 약속한 장소로 향했어요. 역 뒤편 창고에서 안내인을 만나기로 했었습니다. 낡은 창고 하나가 어둠 속에 서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은 더 어두웠어요. 누구요?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철수 씨가 보낸 사람이에요. 은희가 대답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켜졌어요.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서호진 동문의 식구들이요? 네, 확인 좀 하겠소. 서호진 동무가 뭐라고 했소? 네. 오, 네. 명동약국. 제가 대답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나를 따라오시오. 지금부터 말을 아껴야 하오. 소리 내면 안 돼요. 우리는 남자를 따라 창고를 나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두만강을 향해서. 이제 정말 시작이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역 뒤편 창고를 나왔을 때 회령의 밤은 숨이 막힐 만큼 차가웠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흩어졌어요. 발밑에 눈이 사각거리며 울었습니다. 안내인 남자는 앞장서 걸었습니다. 모자는 깊게 눌러쓰고 목도리로 입을 가리고 있었어요. 말하지 마시오. 숨소리도 죽이시오.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그의 뒤를 바짝 따라갔어요. 회령 시내를 곧장 가로지르지 않고 둘러서 산 쪽으로 향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끊어지는 지점부터는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눈 덮인 산길을 오르자 발목까지 푹푹 빠졌어요. 66살의 다리는 금세 비명을 질렀습니다. 허벅지가 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은희가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아직은 갈 수 있어.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애써 태어난 척했어요. 몇 걸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미끄러운 내리막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한 적도 여러 번이었어요. 안내인이 가끔 뒤를 돌아보며 속도를 조절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 가면 평지가 나와요. 그가 속삭였어요. 할머니라는 말이 낯설게 들렸습니다. 머리로는 제 나이를 알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19살 순자가 살고 있었으니까요. 조금 더 올라가자 산 중턱에서 빛이 하나 보였습니다. 안내인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우리는 얼른 몸을 낮추고 눈밭에 엎드렸어요. 저게 뭔지 아시오? 안내인이 속삭였습니다. 경비초소요. 멀리 언덕이 작은 막사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 주변에는 철조망이 둘러져 있었습니다. 가끔
사람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어요. 저쪽 길로 가면 10분이면 강에 닿지만 거기엔 초소가 2개요. 우리는 돌아가야 하오. 안내인은 우리를 이끌고 산 옆을 돌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2배로 힘들었습니다. 길이 아니라 눈 덮인 경사면이었어요. 발을 잘못 디디면 미끄러져 굴러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개가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찰견이었습니다. 귀를 세우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행히 멀어지는 소리였어요. 가끔 멀리서 기차 기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가 떠나온 평양행이 아니라 다른 어딘가로 향하는 기차였겠지요. 세상은 이렇게 평범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만 목숨을 걸고 어둠 속을 기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한참을 그렇게 걷다가 안내인이 멈춰섰습니다. 여기서 잠깐 쉽시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더는 한 걸음도 못 갈 것 같았어요. 눈 위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서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은희가 제 어깨에 자신의 목도리를 한 번 더 감아줬어요. 엄마, 조금만 더 가면 돼요. 할 수 있죠? 그럼 엄마가 누군데?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정직했어요. 양쪽 무릎이 후들거렸고 발가락 감각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안내인이 작은 병을 꺼내더니 우리에게 건넸어요. 이거 마시오. 소주요. 몸이 좀 풀릴 거요. 병째로 입을 대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자 속이 얼얼해졌어요. 얼어붙었던 몸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갑시다. 안내인이 앞장섰습니다. 우리는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어요. 한참을 걸어 내려가자 나무들이 드문드문 사라지고 시야가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세차게 스쳤어요. 안내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 왔소. 저 앞이 강이요. 몇 걸음 더 나아가자 눈 덮인 평지가 펼쳐졌습니다. 달빛 아래 은빛으로 빛나는 긴 띠, 두만강이었습니다. 강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어요. 얼음 위에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멀리 맞은편에 어렴풋하게 불빛이 보였어요. 저기가 중국이요. 안내인의 손가락이 그쪽을 가리켰습니다. 생각보다 가까워 보였어요. 걸어서 10분이면 닿을 것 같은 거리. 하지만 그 10분이 우리의 생사를 가를 것이었습니다. 안내인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지금은 초소간 교대 시간이라 감시가 조금 느슨한 때요. 하지만 방심하면 안 돼요. 강 위에 발자국 많이 남기면 눈에 띄어. 일렬로 이동하되 내가 먼저 길을 만들 테니 그 자리를 그대로 밟고 오시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었습니다. 66년을 살았지만 이렇게 무서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무서워. 그렇지만 가야 해. 이 강만 건너면 돼. 강가에 서서 얼음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여기서 한 발 뒤로 물러서면 다시는 남쪽으로 갈 수 없을 거예요. 평양으로 돌아가 보이부의 감시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언젠가 김동문의 가족처럼 새벽에 끌려갈지도 몰라요. 아니면 보이부 과장의 아들 집으로 은희를 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이 들자 몸속 어딘가에서 불덩어리가 치솟았어요. 은희야,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여기까지 오면서 내내 생각한 게 있어. 엄마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 뭐였을까? 뭔데요? 너를 낳은 거야.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끝까지 같이 가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끝까지 가자.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잠깐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48년 동안 놓지 않았던 죄책감과 그리움, 분노와 체념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좋소, 안내인이 말했습니다. 지금 건너면 돼요. 나를 따라오시오. 그는 허리를 굽히고 얼음 위로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얼음이 미세하게 울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숨을 멈추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발이 얼음에 닿는 순간 뼛속까지 차가운 기운이 전해졌어요. 눈 위에
발자국이 하나씩 찍혔습니다. 그 뒤로 은희가 조용히 따라왔어요. 우리는 세 사람이 한 줄로 길게 늘어서 강 한가운데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처음 몇 걸음은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얼음이 깨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발목을 붙잡았어요. 하지만 몇 발자국을 옮겨도 얼음은 버텨주었습니다. 강물은 꽁꽁 얼어 있었어요. 안내인이 발로 눈을 살짝 정리하며 앞장섰습니다. 그의 발자국이 선명한 줄을 만들었습니다. 그 자리를 정확히 밟으며 따라가야 했어요. 조금만 옆으로 벗어나도 다른 발자국이 생겨 감시병의 눈에 띌 수 있었습니다. 강 한가운데로 갈수록 바람이 더 세차게 불었습니다. 얼굴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귓볼이 아프게 저렸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입김이 하얀 구름처럼 퍼졌다가 금세 사라졌습니다. 조심하시오. 이 근처가 제일 위험하오. 안내인이 속삭였습니다. 강 한가운데쯤에는 얼음이 완전히 얼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는 발로 얼음을 두드려보며 조심스럽게 길을 찾았습니다. 어느 순간 발밑에서 미세한 금 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직후에 균열이 짧게 번졌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멈추시오! 안내인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우리는 얼음 위에서 그대로 굳어섰어요. 한치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강 위에 죽은 듯이 서 있는 세 사람. 잠깐이었지만 시간이 멈춘 듯 느껴졌어요. 괜찮소. 이쪽으로 조금만 돌아가면 되겠소. 안내인이 조심스럽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의 발자국을 따라 걸었습니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얼마나 갔을까요? 강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강가 쪽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이어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야? 조명탄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휘황한 빛이 강 위를 밝히기 시작했어요. 얼음 위에 서 있는 우리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뛰시오! 안내인이 외쳤습니다. 그는 얼음 위를 전력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은희도 있는 힘껏 달렸어요. 66살의 다리로 내 생에 가장 빠르게 달렸습니다. 얼음 위에서 달리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조금만 잘못 디디면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멈추면 그 자리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멈춰! 쏜다! 강가에서 군인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총성이 울렸어요.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귀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 조각이 튀어올랐어요.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50년 전 명동거리에서 끌려갈 때에도 이렇게 달렸더라면 어머니 손을 놓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때 지키지 못한 손을 지금은 절대 놓칠 수 없었어요. 은희야, 엄마 손 놓지 마. 뒤를 돌아볼 수 없어서 소리쳤습니다. 안 놓을게요, 엄마. 딸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또 한 발 내디디는 순간 발밑 얼음이 갑자기 내려앉는 느낌이 들렸습니다. 얼음이 훅 꺼지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물이 발목을 덮쳤어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움직이지 마시오. 안내인이 고함쳤습니다. 우리는 얼음 위에서 허리를 숙이고 네 발로 버티었습니다. 물은 발목 근처에서 멈췄어요. 다행히 완전히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기어서 가시오. 빨리. 그는 앞에서 몸을 납작 엎드리고 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대로 엎드렸어요. 손바닥이 얼음에 달라붙을 것 같았습니다. 온몸을 이용해 앞으로 조금씩 나아갔어요. 뒤에서 은희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습니다. 총성은 계속 울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들도 강까지 쫓아오지는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국경을 넘는 일은 그들에게도 부담이었을 거예요. 달빛 아래 얼음 위에 엎드려 기어가는 세 사람. 손과 무릎이 얼음에 긁혀 따갑게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픔도, 추위도, 두려움도 모두 뒤로 밀려났어요.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저기까지 가야 한다. 저 불빛이 있는 곳까지. 저기가 중국이다. 저기에 자유가 있다. 언제부턴가 총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심장 소리만 들렸어요. 쿵쿵쿵쾅. 강가의 어둠이 조금씩 희미해지더니 어느 순간 안내인이 외쳤습니다. 다 왔소. 여기서부터는 중국 땅이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힘이 풀려 그대로 얼음 위에 엎어졌습니다. 두만강을 건넌 거예요. 48년 만에 드디어 다른 땅을 밟은 거였습니다. 얼음에서 내려와 눈 덮인 언덕을 기어 올랐습니다. 발목까지 빠지는 눈이었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여기가 중국이요?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안내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여기서부터는 조선족 마을까지 10리 정도 가야 하오. 거기서 리철수 동무를 만나면 안전하오. 은희가 제 팔을 붙들고 일으켜 세웠어요. 엄마, 조금만 더 힘내요. 거의 다 왔어요. 강을 건넜다는 사실만으로도 반은 성공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긴장을 풀 수는 없었어요. 북한 보위부는 국경을 넘어 중국 경찰과 협조해 탈북자를 추적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족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신고하면 돈을 받기도 했어요. 누굴 믿어야 할지 알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안내인이 앞장섰습니다. 중국 땅의 밤하늘은 묘하게 달라 보였습니다. 같은 달이고 같은 별인데도 어딘가 자유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얼마쯤 걸었을까요?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기가 조선족 마을이요. 안내인이 말했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제대로 걷기 힘들었지만 정신력으로 버텼어요. 마을 어귀에 이르렀을 때 안내인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는 주위를 둘러본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내 임무요. 이 뒤부터는 리철수 동무가 알아서 할 거요. 같이 가지 않나요? 은희가 물었습니다. 그럴 수 없소. 너무 티가 나면 안 돼요. 그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굳어져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길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위험 수당을 좀 더 받아야겠소. 무슨 말이에요? 북조선에서 나온 사람들 돈 많다면서요. 이 정도 도와줬으면 더 받아야지요. 그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탐욕스러운 기색이 느껴졌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에겐 더 줄 돈이 없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거짓말 마시오. 서우진 동무가 돈 많이 맡겼다면서요. 그 돈 나하고 반반합시다. 그러면 리철수 동무한테도 잘 말해주지. 그는 한 발 다가오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소름 끼칠 만큼 차가웠어요. 이대로 가다간 우리를 팔아 넘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 땅이라고 다를 게 없었어요. 사람의 욕심은 어디서나 똑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일부러 목소리를 차분하게 가다듬었습니다. 우리를 리철수 씨에게 데려다 주면 그 사람이 직접 보수를 줄 거예요. 서우진 씨가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 말은 나도 들었소. 하지만 지금 마음이 바뀌었는지도 모르지. 그는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눈빛이 불길하게 빛났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명동. 제 입에서 단어가 새어나왔습니다. 명동이요. 그게 뭔 소리요? 안내인이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서호진 씨가 말했어요. 리철수 씨를 시험해보라고. 만약 당신이 진짜라면 명동 약국이라는 말을 알 거라고. 안내인의 얼굴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어요. 그건 무슨 뜻이요? 서울 명동, 약국집 외동딸, 박순자. 그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입니다. 제가 스스로를 가리켰습니다. 호진 씨가 말했어요. 진짜 동지는 절대 돈부터 요구하지 않는다고. 먼저 물어본다고. 명동은 아직도 사람이 많소? 라고. 안내인은 잠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 기다란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그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사람, 여전하구만. 표정이 풀어졌어요. 방금 전에 탐욕스러운 기색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미안하오. 시험해본 거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야 했소. 시험이요? 은희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요즘 가짜가 많소. 탈북자들 잡아다 넘기면 돈 버는 인간들도 있고 나까지 의심하는 자들도 있고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물어본 거요.
당신이 진짜 박순자인지 확인하려고 그는 모자를 벗었습니다. 이마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나는 리철수요. 리철수요. 서호진 동무가 30년 전에 내게 왔을 때 눈물 흘리며 부탁했어. 언젠가 내 아내와 딸이 올 거요. 그때까지 꼭 살아있어 주시오. 오늘 그 약속을 지키는 거요. 다리가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호진 씨가 정말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소. 그는 좋은 사람이었어. 전쟁통에 나 같은 조선족을 도와줬고 20년 넘게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소. 돈도 조금씩 맡기면서 항상 같은 말을 했소. 내가 죽으면 그 돈으로 순자와 은희를 살려주시오라고. 리철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서 갑시다. 여기 오래 있으면 위험하오. 그는 다시 모자를 눌러쓰고 앞장섰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뒷모습에서 진짜 믿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리철수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낡은 목조주택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장작더미가 쌓여 있었고 작은 창문에서는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방 안에는 허름한 탁자와 의자, 낡은 장롱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소박했지만 정갈한 집이었어요.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소. 리철수가 방석을 내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앉아서 몸 좀 녹이시오. 우리는 방석에 털썩 앉았습니다. 손발의 감각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리철수의 아내가 뜨거운 차를 가져왔습니다. 마시라요. 몸이 좀 풀릴 거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간지렸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자 얼어붙었던 속이 따뜻하게 퍼졌어요. 그 순간 비로소 살았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는 동안에는 오로지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만 이제는 그 생각이 조금씩 현실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서호진 동무가 맡긴 돈은 안전한 곳에 있어. 리철수가 말했습니다. 그 돈으로 며칠 동안은 여기서 몸을 숨길 거요. 그 다음에는 남쪽으로 가야 하오. 어떻게 남쪽으로 가나요? 은희가 물었습니다. 먼저 심양으로 가야 하오. 먼저 거기서 한국으로 가는 길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 하지만 조심해야 하오. 중국에서도 탈북자는 불법이요. 경찰에 잡히면 북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어. 그 말에 몸이 다시 굳어졌어요. 강을 건넜다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가장 높은 산, 두만강이라는 산을 넘었으니까요. 그에 비하면 앞으로의 길도 언젠가 끝이 있을 거라고 믿을 수 있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리철수는 우리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주무시오. 내일 밤에 움직일 거요. 낮에는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돼요. 동네 사람들도 다 믿을 수는 없으니. 작은 방에는 이부자리 두 채가 깔려 있었습니다. 은희와 저는 나란히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집, 낯선 나라의 천장. 하지만 이상하게도 평양 아파트 천장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엄마, 어둠 속에서 은희가 속삭였습니다. 우리 진짜 여기까지 왔네요. 그래 왔어. 아빠가 보면 좋아하겠죠? 그럼 누구보다 기뻐하실 거야. 눈물이 눈가에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48년 동안 가슴속 깊이 숨겨두었던 서울이라는 두 글자가 이제는 멀리 있는 꿈이 아니라 손에 잡힐 듯한 현실처럼 느껴졌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두만강 위에서 엎드려 기어가던 순간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조명 탄 빛, 총성, 얼음이 깨지는 소리, 은희의 숨소리, 모든 것이 뒤섞여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명동 약국 앞에서 두 팔을 뻗고 울부짖던 어머니. 순자야. 그 목소리가 귓가에 또렷이 들렸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엄마한테 가요. 언제 잠이 들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깊고 무거운 잠이었습니다. 아마도 48년 만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진짜 잠이었을지도 몰라요. 다음날 우리는
중국 땅에서의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버스와 트럭, 때로는 걸어서 숨어 다니며 남쪽을 향해 조금씩 내려가게 되겠지요. 그 길 끝에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아직 미래의 일입니다. 이 순간만큼은 그냥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어요. 66살의 겨울밤, 저는 드디어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리철수의 집에서 사흘을 숨어 지냈습니다. 낮에는 창문도 열지 못하고 숨죽이며 지냈어요. 밤이 되면 리철수가 조심스럽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넷째 날 밤 그가 작은 트럭을 끌고 왔어요. 오늘 밤 심양으로 떠나야 하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위험하오. 우리는 트럭 짐칸에 몸을 숨겼습니다. 낡은 이불과 짐 사이에 끼어 누웠어요. 트럭이 덜컹거리며 출발했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몇 번이나 검문소를 지나갔습니다. 그때마다 숨을 죽이고 기도하듯 가만히 있었어요. 다행히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심양에 도착한 것은 이틀 뒤였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탈북자들을 만났어요. 우리처럼 북한을 떠나 숨어 지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젊은 부부도 있었고 혼자 온 노인도 있었어요. 모두 같은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희망이 섞인 눈빛. 한 달 동안 심양의 지하교회에 숨어 지냈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도와주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위험한 일이에요. 중국 경찰에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될 수 있어요. 하지만 대사관에만 들어가면 안전합니다. 선교사의 말이었습니다. 1998년 3월 15일, 우리는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대사관 앞에 내렸어요. 높은 담장과 철문이 보였습니다. 문 앞에는 중국 경찰이 서 있었어요. 지금이에요. 은희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우리는 있는 힘껏 달렸어요. 경찰이 소리쳤습니다. 멈춰!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대사관 철문이 열렸어요. 안에서 누군가 우리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문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철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이제 안전해요? 한국말이었습니다. 48년 만에 듣는 진짜 한국말. 그 순간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대사관에서 한 달을 지냈습니다. 중국 정부와 협상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 한 달 동안 우리는 작은 방에서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의 하늘이 보였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렸습니다. 1998년 4월 20일, 드디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김포공항으로 가는 비행기였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구름 위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착륙할 때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회색 빌딩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어요. 48년 전 제가 떠난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이 제 고향이라는 사실만은 변하지 않았어요. 비행기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도착했어요. 은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착했어. 김포공항 청사로 들어섰을 때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빨강과 파랑의 선명한 색깔. 어린 시절 명동거리에서 보았던 그 깃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공항 입국장에는 통일부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직원이 악수를 청했어요. 그 손을 잡는 순간 비로소 살았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서울에 정착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통일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북한 소식이 있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좋은 소식일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우진 씨의 형제분들이 평양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마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진 것 같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 호진이의 남동생과 여동생, 그들은 아무 죄가 없었어요. 단지 우리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끌려간 거였습니다. 그리고 리순자 동무와 가깝게 지냈던 김정수 동문의 가족도
소식이 없습니다. 수용소에서 사망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래층 이웃이었던 김동문의 10살 난 아들이 학교에서 한 말 한마디 때문에 끌려갔던 그 가족. 결국 살아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직원이 더 말을 이었습니다. 염행시 위원회에서 리순자 동무와 함께 일했던 분들도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몇 분은 강등되었고 몇 분은 지방으로 추방되었다고 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이 단지 저와 가까웠다는 이유로 고통받고 있었어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자유로운 도시, 평화로운 밤. 하지만 제 가슴 속은 지옥 같았습니다. 내가 그들을 죽였어.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탈북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지금도 평범하게 살고 있을 거예요. 남편 호진이의 동생은 아이들을 키우며 살았을 것이고 김동문의 아들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 선택 때문에 그들은 모두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문이 열리며 은희가 들어왔어요. 엄마, 울고 있어요? 아니야. 눈물을 닦았습니다. 거짓말. 엄마 우는 거 다 알아요. 은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김동문의 소식 들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내 잘못이야. 내가 도망쳤으니까. 아니에요. 엄마는 살려고 한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한 거예요. 잘못은 그 사람들한테 있어요. 사람을 가두고 죽이는 그 체제가 잘못한 거예요. 은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엄마가 거기 남아서 죽었으면 좋았을까요? 나도 그 사람한테 시집가서 평생 감시받으며 살았으면 좋았을까요? 아니잖아요. 엄마는 옳은 선택을 한 거예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희는 30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제 작은 딸이었어요. 고마워, 은희야. 엄마, 우리 이제 앞만 보고 살아요. 과거는 과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평양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 은희 말이 맞았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었어요. 다만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서울에 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한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은희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고 저는 탈북자 지원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통일부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박순자 씨, 혹시 명동에 박씨성을 가진 가족이 있으셨나요? 네, 아버지가 박진수, 어머니가 김영이었어요. 왜요? 찾았습니다. 어머님이 살아계십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님이 아직 명동에 계십니다. 약국은 없어졌지만 근처 요양원에 계세요. 95살이십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니. 48년 동안 꿈에서만 보던 어머니가 아직 이 세상에 계시다니. 다음 날 은희와 함께 명동으로 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명동역에서 내렸어요. 계단을 올라 거리로 나왔습니다. 명동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옛날의 낮은 건물들은 사라지고 높은 빌딩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어요. 약국이 있던 자리에는 화장품 가게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골목의 모양은 그대로였어요. 명동 성당의 첨탑도 여전히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습니다. 요양원은 명동 뒷골목에 있었습니다. 작고 깨끗한 건물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간호사가 맞아주었습니다. 박순자 씨 맞으세요? 어머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어머니가 절 알고 계세요? 네, 사흘 전에 연락받고 계속 현관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복도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작은 방 문 앞에 섰습니다. 간호사가 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따님이 오셨어요. 방 안에는 침대 하나와 작은 탁자가 있었습니다. 창가에 휠체어가 놓여 있었어요. 그 휠체어에 작은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새하얀 머리, 깊게 패인 주름, 마른 손. 하지만 그 얼굴은 분명 제 어머니였어요. 엄마.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흐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어머니의 입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순자냐? 그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늦어서 죄송해요. 어머니가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그 손을 잡았어요. 종이처럼 얇고 차가운 손이었지만 분명 어머니의 손이었습니다. 살아있구나. 내 딸이 살아있어.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48년을 기다렸어. 네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 어머니,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 마지막까지 너를 기다렸단다. 순자가 꼭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셨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없다니. 미안해요, 아버지. 미안해요.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네가 살아있으니까 괜찮아. 이제 엄마 곁에 있어줄 거지? 네, 어머니. 이제 안 떠나요. 평생 곁에 있을게요. 은희가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은희예요. 할머니 손녀예요. 어머니가 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손녀구나. 이렇게 예쁜 손녀가 있었구나.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은희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셋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48년의 세월이 눈물로 흘러내렸어요. 그날 이후 매일 요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 곁에 앉아 지난 세월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북한에서의 삶, 호진이와의 만남, 은희의 탄생, 그리고 탈출.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들으셨습니다. 고생 많았구나, 우리 딸. 아니에요, 어머니.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요. 2000년 봄, 은희가 결혼을 했습니다. 신랑은 같은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남자였어요. 탈북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은희를 선택해준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작은 예식장에서 조촐하게 치렀어요. 하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우리 손녀 시집 가는 거 봤으니 이제 여한이 없구나.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은희가 면사포를 쓰고 입장할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어요. 자유롭게 사랑하고 자유롭게 결혼하는 딸의 모습. 이것이 남편 호진이가 꿈꿨던 장면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은희가 제게 다가왔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북한 어딘가에서 불행하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은희야, 엄마는 내 영웅이에요. 평생 존경할 거예요. 딸을 꼭 안았습니다. 48년의 고통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면 후회는 없었습니다. 2001년 가을, 은희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어요. 엄마, 이름을 희망이로 지으려고요. 왜? 엄마가 겪은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그리고 희망을 안고 사는 사람이 되라고. 작은 아기를 안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생명. 이 아이는 자유로운 땅에서 태어났어요.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고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세상에서 희망아, 애기에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처럼 힘들게 살지는 마. 너는 행복하게만 살아. 아기가 제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 그 손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두만강을 건넌 이유구나. 이 작은 생명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어머니는 2003년 봄에 돌아가셨습니다. 98살이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제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순자야, 행복해야 한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행복할게요. 어머니는 평화로운 얼굴로 눈을 감으셨어요. 2025년 가을, 73살이 되었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허리는 굽었어요. 하지만 마음만은 평온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은희와 손녀 희망이와 함께 명동에 갔습니다. 옛날 약국이 있던 자리 앞에 섰어요. 지금은 커피숍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할머니 집이었어요? 손녀 희망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여기 2층에 할머니가 살았어. 그리고 1층에서 할아버지가 약국을 하셨지. 신기해요. 여기서 할머니가 살았다니.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명동 성당 쪽으로 향했어요. 성당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첨탑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어요. 성당 앞 계단에 앉았습니다. 손녀가 제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북한은 어땠어요? 힘들었어.
하지만 견딜 수 있었어. 너희들을 생각하면서. 저 때문에요? 금해로 만지네. 금해로 내를 감이나. 그래. 네가 태어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네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할머니가 길을 만든 거야. 손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아니야. 할머니가 고마워. 너희가 있어서. 명동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웃으며 걷는 사람들, 자유로운 사람들. 저도 이제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48년 만에 돌아온 고향에서 저는 다시 박순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리순자가 아니었어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명동거리에 석양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어요. 집에 갈까? 은희가 물었습니다. 그래, 가자. 일어서서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명동거리를 걸어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뒤돌아보니 명동 성당의 십자가가 석양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시작과 끝이 모두 이곳에 있었습니다. 19살 소녀가 끌려간 곳, 그리고 73살 할머니가 손녀와 함께 걷는 곳.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48년을 기다린 어머니의 이야기이자 자유를 향해 얼음강을 건넌 한 여자의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한국전쟁 중 납북 사건과 탈북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실제로 수만 명의 민간인이 북한으로 끌려갔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젊은 여성과 지식인이었어요. 이들은 북한에서 강제로 결혼하고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탈북은 1990년대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특히 1995년에서 98년 사이 대기근 시기에 많은 사람이 두만강을 건넜어요. 그 중에는 고령의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이 스크립트의 주인공 박순자와 그 가족은 여러 실제 사례를 종합하여 만든 인물입니다. 서호진의 30년 준비, 리철수의 도움, 두만강 도하 과정 등은 실제 탈북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화와 내면 묘사, 일부 장면은 문학적 재구성임을 밝힙니다. 북한에 남은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실제로 보고된 사례들입니다. 연좌제로 인해 탈북자의 가족이 처벌받는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분단의 아픔과 자유의 소중함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대본을 작성하는 동안 저는 실제 납북 피해자와 탈북자들의 증언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직접 만나보지 못했지만 기록과 책, 인터뷰 영상, 보고서를 통해서만 그들의 목소리를 접했습니다. 종이에 옮겨진 짧은 문장들 사이로 말끝이 흐려진 자리와 길게 남은 침묵을 상상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 박순자는 실존 인물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삶이 겹쳐진 얼굴입니다. 6.25 전쟁 중 명동에서 끌려간 여대생, 함경북도 수용소에서 강제로 결혼해야만 했던 여성, 평양의 간부의 아내로 살다가 늦은 나이에 탈출을 감행한 노인인, 그리고 40여 년 만에 가족을 만난 사람들의 기억이 한데 섞여 있습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신숙자 여사와 같은 인물들은 40년이 넘는 세월을 북한에서 보내고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끝내 남쪽 땅을 밟지 못했고 어떤 이들은 가까스로 강을 건너서 가족의 품에 안기기도 했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사라졌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사실 그대로 재현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장면은 실제 증언을 바탕으로 한 상상과 추측이 섞인 문학적 재구성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공포와 굶주림, 강제와 침묵, 그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모성애와 기다림은 꾸며낸 감정이 아니라 수많은 기록 속에 반복해서 등장한 진짜 감정이라는 점이죠. 역사 기록은 종종 날짜와 숫자, 사건 이름을 중심으로 쓰입니다. 그러나 전쟁과 분단의 진짜 무게는 한 인간의, 한 사람의 하루, 한 가족의 저녁 밥상, 눈 내리던 새벽의 발자국 같은 아주 작은 장면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탈북 감동 스토리였습니다.